10년 동안 처먹은 쌀값이 아깝다. 애 못 낳는 년은 짐승만도 못해. 썩 꺼져! 10년을 뼈 빠지게 봉양했건만 돌아온 것은 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며느리 금옥은 조용히 무릎을 꿇어 마지막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는 순간 아무도 보지 못한 며느리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두려움이라곤 하나 없는 이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판이 짜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손녀예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저랑 인사 나눠요. 이야기 시작 전 오늘 내 기분을 숫자 1부터 10으로 표현한다면 얼마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는 그 숫자만큼 오늘 하루 여러분께 10배, 100배의 큰 복이 찾아가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오르내린 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무쇠솥 뚜껑을 맨손으로 들어 올리고 한겨울 개울물에 빨랫감을 비벼 빤 손이었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이 32살 여인의 손등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검붉은 핏기가 배어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려 제 나이보다 20해는 더 먹은 듯 거칠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 집안의 며느리 금옥은 종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아 온 여인이었지요. 마당을 쓸고 장독을 닦고 안채와 바깥채를 오가며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전부 금옥의 몫이었습니다. 10해의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 그 손등 위로 이른 아침에 찬 공기가 얇은 칼날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금옥은 그 갈라진 손으로 밥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쌀이 귀한 살림에 잡곡을 섞어 지은 밥이 돼 그릇 하나하나를 정갈하게 놓고 간을 3번이나 보아가며 끓인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안방까지 밥상을 이고 들어가 시어머니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상을 내려놓는 것이 금옥의 매일 아침 첫 번째 일이었지요. 금옥의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상 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대뜸 미간부터 잔뜩 구겼습니다. 입술 한쪽이 비틀어지며 올라가는가 싶더니 버선 씨는 발이 밥상 모서리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밥그릇이 뒤집어지며 흰 잡곡밥이 마룻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찌개 사발이 굴러가며 누런 국물이 금옥의 무릎 위로 뜨겁게 쏟아져 내렸지요. 금옥은 입술을 깨물며 무릎 위에 뜨거운 국물을 견뎠을 뿐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이 빌어먹을 팔자가 들어와서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어. 니년이 이 집구석에 발을 들인 뒤로 10해 동안 배 한 번 불러온 적이 있느냐? 이 쓸모없는 년아. 조씨 부인의 목청은 안채 기둥을 타고 마당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쏟아진 밥알 위로 버선발이 사정없이 내리찍혔고 그 발끝이 금옥의 손등을 스치며 지나갔지요. 금옥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두 손으로 긁어 모을 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외아들이자 금옥의 남편인 이현은 문지방 너머에 비스듬히 기대선 채 어머니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린 척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눌린 척이라 함은 그 눈동자가 아내의 곤경을 향하지 않고 도리어 천장 한 구석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조씨 부인이 숨을 한 번 고르더니 목소리를 한층 가라앉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일부터 뒷마을 월이가 씨바지로 들어온다.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금옥의 손가락 끝이 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뜨는 그 찰나가 지나고 나자 떨림이 멈추었습니다. 금옥은 아무런 대꾸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금옥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이 들려 있었지요. 보따리 하나. 10년을 살았건만 이 집에서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물건이 고작 보따리 하나에 들어갈 만큼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옥은 그 보따리를 한 팔에 끼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조씨 부인은 대청마루 아래 팔짱을 낀 채 금옥이 울며 매달리기를 혹은 원망의 말 한마디라도 내뱉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지요. 그런데 금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비굴한 눈물도 없었습니다. 금옥은 오히려 흐트러진 저고리 깃을 여미고 치맛자락의 먼지를 천천히 털어냈습니다. 옷고름을 바르게 고쳐매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을 귀 뒤로 넘기는 그 동작이 어찌나 차분한지 마당의 공기가 한순간 굳어버렸지요. 금옥은 흙바닥 위에 두 무릎을 가지런히 꿇어 앉았습니다. 조씨 부인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이 부족한 사람을 거두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금옥의 두 손이 무릎 앞 흙바닥을 짚고 이마가 천천히 땅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깊고 또 깊은 큰절이었습니다. 등이 활처럼 휘어지고 이마가 흙에 닿을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그 절에는 원한이 없었습니다.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사상 앞에서 조상에게 올리는 절처럼 정중하고 고요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코웃음이 섞인 그 웃음 뒤로 어딘지 모를 불편함이 비쳤으나 이내 턱을 치켜들고 금옥을 내려다보았지요. 미친년이 드디어 머리가 돌았구나. 어서 꺼지지 못해. 금옥은 이마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한 팔에 끼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대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살인문의 빗장을 제 손으로 밀어 열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살인문 너머로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함 같은 것은 그 얼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번거로운 짐 하나가 빠져나가 홀가분하다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입 안에 고인 침을 금옥의 뒷모습을 향해 뱉어냈지요. 마을 어귀의 빨래터에서 빨래를 두드리던 안악들이 고개를 돌려 금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입들이 일제히 열렸지요. 저것 봐라. 10년 공덕이 무너졌는데도 웃으면서 절까지 올리고 나온다며. 시집살이에 결국 머리가 돌아버린 게야. 쯧쯧, 불쌍한 것. 금옥은 그 소리들을 등 뒤에 두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금옥이 나간 살인문 안쪽 흙바닥에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흙 위로 흩뿌려지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지요. 이제야 이 집에 진짜 복덩이가 들어올 것이다. 조씨 부인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가슴을 활짝 펴며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10년 묵은 재앙을 내보낸 양 콧바람이 거셌지요. 금옥의 발이 고울 어귀를 벗어나는 순간 뒤를 돌아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허리를 고추 세운 채 앞만 보고 걷던 금옥의 손이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거친 삼배옷 사이에서 꺼내든 것은 매끄러운 비단 주머니 하나였지요. 주머니의 겉감은 곱디고 온 명주실로 짜여져 있었고 금옥은 그것을 5손가락으로 꽉 쥐어보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른 모래알이 서로 부대끼듯 가볍고도 경쾌한 소리였지요. 금옥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웃음이라 부르기엔 지나치게 짧고 한숨이라 부르기엔 지나치게 날카로운 서늘한 기운이 입꼬리를 한 번 끌어올렸다 놓았습니다. 고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거친 산길이었습니다.
쫓겨난 여인의 발걸음이라면 맥없이 끌려야 마땅한데 금옥의 보폭은 넓고 빨랐습니다. 돌부리를 밟아도 비틀거리지 않았고 가파른 비탈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지요. 산자락을 돌아섰을 때 금옥의 눈이 한 곳을 향해 멈추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낡은 기와 지붕 아래 대청마루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 산길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자세였지요. 금옥의 보폭이 한 뼘 더 넓어졌습니다. 금옥이 대청마루 앞에 이르자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0줄에 접어든 듯한 체구의 과묵한 인상이었고 금옥을 올려다보는 눈에는 주군을 맞이하는 이의 경건함이 서려 있었지요.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까? 금옥은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몸을 돌려 산 아래 방금 자신을 내쫓은 시댁이 있는 고을 쪽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먼 지붕들이 나무십 사이로 아득하게 내려다 보였지요. 금옥의 눈동자 위로 스쳐간 것이 미련이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차가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금옥은 시선을 거두고 품 안의 비단 주머니를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사내가 매듭을 풀어 주머니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냥이나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검고 윤기 나는 작은 알갱이들, 평범한 농가에서는 구경은커녕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을 귀한 약초의 종자였지요. 사내의 두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금옥은 그 반응을 확인한 뒤 대청마루 위로 올라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내는 주머니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금옥의 뒤를 따랐습니다. 금옥은 가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삼배 겉옷을 벗어 마루 한쪽에 던졌습니다. 안쪽 방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정갈한 집무복으로 갈아입는데 걸린 시간은 채 반씩경도 되지 않았지요. 집무복의 깃을 여미고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자 벽 한 면을 가득 메운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권의 장부가 나무 선반 위에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 옆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약초 시세표가 종이째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황기시세, 전라도 남원의 작약합, 한양 양령시의 녹용거래가 한 여인의 골방이 아니라 큰 장사치의 사랑방이라 해도 모자람이 없었지요. 시세표 위에 꽂힌 붉은 표식들은 금옥이 직접 손을 대어 관리한 흔적이었습니다. 금옥이 책상 앞에 자리를 잡자 청운상회의 행수 장천수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행수는 금옥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조아린 뒤 품 안에서 꺼낸 장부 한 권을 두 손으로 공손히 올렸지요. 주인어른, 지난달 독점 공급한 희귀 약재의 수익을 아뢰겠습니다. 한양과 삼남 지방을 합산하여 총 3,000냥이 들어왔사옵니다. 3,000냥이면 웬만한 양반가에서 3년은 먹고 살 돈이었습니다. 금옥은 장부를 받아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주저함이 없었지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옥이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던 혼례날 새벽, 친정아버지가 금옥의 손을 잡고 품 안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몰래 쥐어 주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나온 것은 검고 윤기 나는 종자 한 줌이었지요. 아버지는 이것이 대대로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희귀 약초의 씨앗이며 이 종자를 가진 자만이 천하의 약재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낮은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금옥은 그 종자를 치마 속 깊이 품고 시댁의 문턱을 넘었지요. 시댁의 눈은 매서웠으나 관심은 오직 금옥의 배 위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금옥이 새벽같이 일어나 산 쪽으로 물을 기르러 가든 해가 진 뒤에야 돌아오든 아이를 못 낳는 쓸모없는 며느리의 행방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요. 금옥은 그 무관심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비밀밭을 일구고 밤잠을 설쳐가며 아버지가 남긴 종자를 한 포기 한 포기 심었습니다.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3년의 세월이 걸렸지요. 그 3년 동안 금옥은 낮에는 시댁의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밤에는 등잔 하나에 의지한 채 약초를 말리고 갈무리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밭의 규모가 넓어졌고 7년째에는 전국의 약재상들이 금옥의 약초를 찾아 줄을 섰습니다. 10년이 되었을 때 금옥은 이미 전국을 뒤흔드는 약초 공급망의 꼭대기에 서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금옥의 손등에 찬물을 끼얹을 때에도 남편이 술에 취해 빈 사발을 던질 때에도 금옥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이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는 날 모든 것을 제 것이라 우기며 빼앗으리라는 것쯤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지요. 금옥은 장행수에게서 받은 장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찍어 숫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동안 입속에서 한마디가 되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혼례 전날 밤 금옥의 두 손을 감싸주며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지요. 금옥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이혼을 입에 담지 마라. 붓끝이 종이 위에서 한순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어머니와 갈라선 분이었습니다. 생이별 뒤 평생을 후회하며 사셨고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하고 되뇌시던 아버지의 탁한 눈빛을 금옥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지요. 딸만큼은 제 전처를 밟지 말기를, 어떤 풍파에도 가정의 울타리를 제 손으로 허물지 말기를. 그 간절한 바람이 유언이 되어 금옥의 발목을 10년이나 붙잡아 두었습니다. 금옥은 먹이 마르기도 전에 붓대를 탁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먹물이 장부한 귀퉁이에 튀어 검은 점을 만들었지요. 금옥의 눈이 찬찬히 가늘어졌습니다. 시댁에서 먼저 자신을 내쫓았습니다. 소금까지 뿌리며 문 밖으로 몰아냈지요. 아버지가 걸어두신 빗장은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완벽히 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금옥은 장부 위에 먹얼룩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장행수. 밖에서 대기하던 장천수가 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운상회의 이름을 걸고 대규모 투자를 시작할 것이다. 미끼를 던질 준비를 하거라. 금옥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행수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주인 어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해 온 충복이었기에 그 변화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장행수는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금옥의 시선이 책상 한 구석으로 옮겨졌습니다. 누렇게 바랜 낡은 손뭉치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주먹보다 조금 큰 크기의 보잘것없는 솜덩이였습니다. 금옥은 그것을 한동안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홀로 남은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금옥은 벽에 기대어 놓인 구리 거울 앞으로 다가갔지요. 거울 속에는 갈라진 손등에 집무복을 걸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시집 오던 날 연지곤지를 찍고 가마 안에서 수줍게 고개를 숙이던 앳된 새색시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금옥은 거울 속에 자신을 조용히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제 볼 위를 한 번 쓸었지요. 거울 속 여인의 눈매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금옥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손가락 끝을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흙먼지의 퀴퀴한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진하고 그윽한 약초 향이 배어 있었지요. 창호지 너머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금옥은 찻상 위에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미지근하게 식은 차의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요. 금옥은 달빛이 쏟아지는 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그 한마디가 빈 방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금옥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밤 금옥이 떠나 텅 비어버린 시댁의 안방에서는 조 씨 부인이 내일 들어올 씨바지를 맞이할 준비에 들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대문 밖 어둠 속에서 발소리 하나가 고을 쪽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댁 살인문을 밀고 들어선 것은 화려한 꽃가마가 아니었습니다. 무명 치마 저고리에 보따리 하나를 가슴 앞에 꼭 끌어안은 젊은 여인이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마당에 섰지요. 금옥의 빈자리를 채울 씨바지 월이었습니다. 월이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두 발을 모은 채 조씨 부인 앞에 서서 겁먹은 토끼처럼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월이의 주변을 느릿느릿 한 바퀴 돌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소를 사러 장에 나온 사람이 짐승의 이빨과 엉덩이를 살피듯 월이의 몸을 훑었지요. 조씨 부인의 시선이 월이의 허리 아래에서 멈추었습니다. 입꼬리가 느슨하게 올라갔습니다. 엉덩이가 큼직한 게 아들을 줄줄이 낳을 상이로구나. 조씨 부인은 제 눈이 정확하다는 듯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월이의 관상이며 골격이며 하나하나를 씹듯 평하는 그 입에서 사람을 가축의 종자로 보는 시선이 거리낌 없이 드러났지요. 월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천한 신분이나 태몽 하나는 기가 막히게 꾸었습니다. 나긋나긋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조씨 부인의 귀가 쫑긋섰지요. 월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숨을 가다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황금빛 용 한 마리가 여의주를 입에 물고 구름을 헤치며 제 품으로 달려들었고 용이 품 안에 안기는 순간 온몸이 눈부신 빛으로 감싸여 한참을 깨어나지 못했다는 어느 민담에서 빌려온 듯 거창한 태몽이었지요. 월이의 입에서 술술 풀려나오는 이야기에 조씨 부인의 두 눈이 점점 커졌고 끝내는 두 손바닥을 맞잡으며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이연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월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4 젊은 여인의 생기 있는 볼과 또렷한 눈매에 넋이 나간 얼굴이었지요.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나. 이연은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헤헤 웃었습니다. 월이가 안방에 짐을 풀고 있을 때 마당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조씨 부인이 금옥이 쓰던 물건들을 마당 한 구석에 모아놓고 불을 지른 것이지요. 금옥이 새벽마다 손때를 묻혀가며 기웠던 삼배 앞치마, 빨래터에서 쓰던 방망이, 붓두막 옆에 걸어두었던 행주 조각까지 열해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이 불길 속에서 뒤틀리며 검은 연기를 뿜어 올렸습니다. 조씨 부인은 불길 앞에 팔짱을 낀 채 소리를 질렀지요. 전연의 흔적을 싹 없애야 이 집에 복이 돌아온다. 쟤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려. 불길이 삼배천을 삼킬 때마다 퀴퀴한 냄새가 마당에 번졌습니다. 금옥이 10년을 함께한 물건들이 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조씨 부인은 통쾌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요. 월이는 안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32일 차의 아침 나절이었지요.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월이가 갑자기 허리를 굽히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빨랫감이 흙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이 마당까지 울렸습니다. 이연이 먼저 뛰어나왔고 뒤이어 안방에서 조씨 부인이 치맛자락을 끌며 허겁지겁 달려나왔지요. 택이냐?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월이의 아랫배가 미세하게 불러온 윤곽이 손바닥에 잡혔지요. 앞으로 뾰족하게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월이는 건네받은 풋귤을 한 입 깨물더니 눈을 질끈 감으면서도 즙을 빨아들였지요. 조씨 부인의 두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배가 뾰족하고 신 것만 찾는다. 이건 틀림없는 장군감 아들이야. 조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서 두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집안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늙은 닭을 잡아 백숙을 끓여 월이 앞에 놓으며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거라라고 했지요. 월이는 닭고기를 뜯으며 수줍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고기 반찬을 향해 젓가락을 뻗다 말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이가 귀하게 자라려는지 자꾸 비단옷과 보석이 눈에 밟힙니다. 조씨 부인은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은가락지 서너 쌍을 보자기째 꺼내와 월이의 손가락에 하나씩 끼워주었지요. 소문은 바람보다 빠른 법입니다. 씨바지가 들어오자마자 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빨래터와 우물가를 타고 마을 전체에 퍼졌지요. 조씨 부인은 동네 안악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전 며느리 그 물건이 칠거지하게 표본이었어. 자식 하나 못 낳고 10년을 축내더니 쫓아내자마자 집안에 경사가 터진 거 아니냐. 이현은 밤마다 월이의 방 창호 앞을 서성거리며 아들 이름을 궁리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나라를 뒤흔들 위인이 될 것이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벼슬기를 제 입으로 정해놓고 거드름을 피우는 꼴이었지요. 월이는 이현이 가져다주는 엿이며 밤이며 귀한 간식들을 빠짐없이 챙겨두었습니다. 이현이 물러간 뒤 월이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문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의 기울기를 가만히 확인했지요. 아침마다 조씨 부인은 월이의 방에 들러 불러오는 배를 두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조상님이 도우신 경사로구나. 조씨 부인의 입꼬리가 귀 뒤까지 늘어질 때 정작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월이의 눈은 차가운 우물 바닥처럼 식어 있었지요. 조씨 부인의 손이 배 위를 어루만질 때마다 월이의 입술 한쪽이 미세하게 비틀렸으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탓에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난 날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느닷없이 조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평화롭던 시댁의 공기가 바늘 끝처럼 뾰족하게 갈라졌습니다. 보약 사발을 한 손에 든 조씨 부인이 월이의 방 앞에 섰습니다. 기별 한마디 없이 문고리를 잡았지요. 사발 위로 피어오르는 탕약 김이 조씨 부인의 턱 아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지요. 방 안의 공기가 출렁였습니다. 월이는 풀어헤친 겉옷 사이로 드러난 속저고리를 황급히 여미며 몸을 틀었지요. 이불 위에 놓여있던 무언가 둥근 물체가 월이의 손에 의해 이불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이 조씨 부인의 눈에 스쳤습니다. 월이의 손가락 끝이 이불깃을 움켜쥐는 힘이 비정상적으로 세 보였지요. 조씨 부인의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엇을 그리 급히 숨기느냐?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매서운 눈길이 월이의 복부 위를 훑었지요. 월이는 찰나의 당황을 삼키듯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제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어미 된 자의 근심을 얼굴에 올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숨기긴요. 이놈이 벌써부터 장군감이려는지 자꾸만 배를 세게 차대서 잠시 복대를 여미며 진정시키던 중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미간이 풀리려다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코끝을 스치는 향기 하나가 조씨 부인의 숨을 막았습니다. 그윽하면서도 쌉쌀한, 보통 약방에서는 맡을 수 없는 독특한 약초 향이었지요. 조씨 부인의 콧등이 실룩거렸습니다. 이 향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안채 구석 며느리의 방에서 배어나오던, 그래서 늘 불쾌하게 여기며 그 지독한 풀내를 당장 없애지 못하겠느냐며 호통을 쳤던 쫓아낸 며느리, 그 목의 향이었지요. 조씨 부인의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향기는 분명 그 불길한 물건이 쓰던 향초 냄새인데 어찌 내 방에서 나는 것이냐? 조씨 부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호지 틈새며 벽구석이며 향의 출처를 더듬듯 시선이 바삐 움직였지요. 월이는 눈을 한 번 깜빡이고 나서 나긋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이가 예민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약초를 좀 태웠을 뿐입니다. 조씨 부인은 코끝에 걸린 의심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으나 손에 든 보약 사발의 무게가 먼저였지요. 월이 앞으로 사발을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마셔라. 아이한테 좋은 약이다. 월이는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 입에 대었습니다. 목이 꿀떡거리며 탕약이 넘어가는 듯 보였지요. 고개를 돌려 사발을 내려놓는 월이의 왼손은 여전히 이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숨겨둔 그 물체를 한순간도 놓지 않은 채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꽉 쥐고 있었지요. 조씨 부인이 몸을 일으켜 방문 밖으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월이의 얼굴에서 온기가 거쳤지요. 월이는 입안에 머금고 있던 탕약을 고개를 숙여 수건 위에 소리 없이 뱉어냈습니다. 누런 약물이 흰 수건에 번지는 것을 내려다보는 월이의 눈은 방금 전 시어머니 앞에서 보인 겁먹은 씨바디의 눈이 아니었지요. 차갑게 가라앉은 두 눈동자가 닫힌 문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문 너머로 멀어지는 조씨 부인의 발소리를 귀로 쫓았고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월이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선 조씨 부인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코끝에 아직 남아있는 그 향기가 좀 채 지워지지 않았지요. 뒷머리를 긁적이며 장독대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 목이 떠난 지 한 달이 넘었건만 그 지긋지긋한 풀내가 왜 씨바디의 방에서 나는 것인지 석연치 않았지요. 기분 탓이겠지. 그 미친년은 이제 이 근처에도 못 올 텐데. 조씨 부인은 제 입으로 제 마음을 다독이며 부뚜막이 있는 정지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같은 시각 이연이 살인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만난 낯선 보부상이 귀띔해 준 돈벌이 이야기에 두 볼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어머니, 고을에 아주 큰 상단이 새로 들어왔다 합니다. 지분을 사두면 10배, 20배는 뛴다 하니 이것이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연의 입에서 침이 튀었으나 조씨 부인은 코끝의 향기에 정신이 팔려 아들의 말을 건성으로 흘렸지요. 월이는 방 안에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조용히 고쳐 입었습니다. 저고리 깃을 여미고 치맛자락을 가지런히 펴고 나서 제 배를 내려다보았지요. 해가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운 무렵이었습니다. 시리댁 식구들이 저마다의 욕심에 눈이 먼 채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을 때 담장 밖에서 짧은 휘파람 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새의 울음도 바람 소리도 아닌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였지요.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월이의 방창호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월이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지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자리에 누워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월이의 입가에 짧은 무언가가 걸렸다 사라졌지요. 미소라 부르기에는 너무 빠르고 경련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고요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입꼬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현은 주막에서 들이킨 막걸리의 힘을 빌려 월이의 방으로 향했지요. 발걸음이 비틀거렸고 술래가 밴 숨결이 창호지 위에 뿌옇게 서렸습니다. 이현의 손이 문고리를 잡아 돌렸지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걸어 잠근 문고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방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라. 내가 이 집 남편이야. 이현이 문짝을 주먹으로 두드렸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문짝이 덜컹거릴 때마다 창호지에 낀 먼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월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나긋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서리가 내려앉은 듯 차갑고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아이가 귀한 몸이라 태교가 예민합니다. 합방은커녕 손끝만 닿아도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니 물러나십시오. 이현의 주먹이 문짝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무어라 쏘아붙이려 했으나 장군감 아들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뒤통수를 짓눌렀지요. 분통이 터져 얼굴이 벌겋게 익었으나 끝내 문을 부수지는 못했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선 이현은 허공을 향해 헛기침만 연거푸 내뱉었지요. 안방에서 소란을 들은 조씨 부인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귀한 자손을 품었으니 상전 대접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참거라, 이 멍청한 놈아. 조씨 부인은 아들의 등짝을 한 대 치며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지요. 다음 날 낮, 조씨 부인은 우물가에서 만난 이웃 안악의 귀의 입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여인들의 귀에 닿을 만큼은 충분히 또렷했지요. 내가 왜 그년을 쫓아냈는 줄 아느냐? 자식을 못 낳은 것만이 아니야. 그 물건이 한밤중에 곳간 자물쇠를 따고 쌀을 퍼내어 제 친정으로 빼돌렸단 말이다. 안악이 눈을 둥그렇게 뜨자 조씨 부인은 한술 더 떴지요. 우리 시부어른이 돌아가신 것도 다 그년 팔자 탓이야. 박복한 년이 시집 오는 날 흉조가 떴다니까. 까마귀 3마리가 대들보에 앉아 울었어. 있지도 않은 일을 제 입으로 지어내어 쫓겨난 며느리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었습니다. 안악들의 혀가 찼지요. 시어머니와 아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진 뒤 월이의 방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리 거울 앞으로 다가갔지요. 거울에 비친 제 손을 내려다보며 시어머니에게서 받아 낀 은가락지를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약지에서 하나, 중지에서 하나, 새끼손가락에서 또 하나. 은가락지들이 비단 주머니 속으로 차곡차곡 떨어져 들어갈 때마다 가벼운 쇳소리가 울렸지요. 마지막 가락지까지 주머니에 넣고 매듭을 단단히 졸라맨 뒤 월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청마루 너머 안방에서 조씨 부인이 아들을 달래는 잔소리가 웅성거리다 이윽고 잠잠해졌지요. 정막이 방 안에 내려앉았을 때 월이의 입에서 나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읊조림이라기보다는 곡조에 가까웠습니다. 높낮이가 있었고 끊어지는 마디가 있었고 되풀이 되는 가락이 있었지요. 이 집에 들어오기 전
금옥이 개울가 빨래터에서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며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구부린 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시린 손가락으로 빨랫감을 비벼 빨면서 고단한 숨결 사이로 흘려보내던 그 곡조였지요. 월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락은 그것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마디의 끊김도 숨을 쉬는 지점도 마지막 음을 길게 빼는 버릇까지 방 안의 공기가 한 겹 차가워졌지요. 월이는 노래를 멈추고 배 위에 한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씨 부인이 정지에서 죽을 쓰고 있을 때 월이가 이현을 마당 구석으로 불러냈지요. 서방님,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는 집안에 재물이 넘쳐야 합니다. 제가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청운상회라는 큰 상단이 곧 하청 지분을 풀 것이라 합니다. 이현의 눈이 반짝 열렸지요. 청운상회라. 그 이름은 나도 들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문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소. 이현의 장담이 안방까지 들렸는지 조씨 부인이 죽솥을 놓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월이가 전해준 투자 이야기를 귀동냥한 조씨 부인은 하늘이 내린 기회라며 두 손을 모았지요. 안방으로 돌아간 조씨 부인은 장롱 속 이불 사이에 감추어 둔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시부가 남긴 마지막 쌈짓돈이었지요. 조씨 부인은 이현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며 이걸로 큰일을 해보거라 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월이는 정지에서 조씨 부인이 떠준 미음을 받아 마시는 척하면서도 단 한 번도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오로지 제 배만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지요. 낮이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월이가 마당에 빨래를 걷다 말고 고개를 들었지요. 어머님, 저기 담벼락 너머로 까치가 우는 걸 보니 오늘 큰 손님이 오시려나 봅니다. 조씨 부인은 까치 울음이 반가운 손님의 징조라는 옛말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치마로 손을 훔치며 대문을 향해 종종걸음으로 달려나갔지요. 살인문을 열어젖힌 조씨 부인의 발이 문지방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대문 앞에 선 것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지요. 험상궂은 인상의 낯선 산의 서넛이 담장 아래에 늘어서서 집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팔뚝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그중 하나가 살인문 안쪽에 조씨 부인을 발견하고는 느릿하게 턱짓을 했지요. 조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뒤편 마당에서 월이는 담장 아래 피어오른 이름 모를 잡초를 집신 끝으로 천천히 짓밟았습니다. 잡초의 줄기가 꺾이며 풋내가 올라왔지요. 월이의 시선은 잡초가 아닌 대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살인문 앞에서 얼어붙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조용히 관찰하는 눈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마당 위에서 고요히 빛났습니다. 월이는 이현이 아침 세수를 마치기도 전에 그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서방님, 청운상회에서 극비리에 운영하는 하청상단이 있답니다. 곧 본사로 통합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니 지금 지분을 사두면 10배는 뛸 것입니다. 이현의 눈동자가 엽전 모양으로 동그래졌지요. 어제 저작거리의 보부상에게 들었던 이야기, 월이가 귀띔해준 청운상회의 이름, 거기에 어머니까지 쌈짓돈을 쥐어주었으니 이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천냥만냥이 빗장 풀린 곳간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날로 고을의 토지 거간꾼을 불러들였지요. 조상 전래에 논 새 맞이기, 밭두 맞이기, 아버지 대에서 물려받은 산기슭의 묵정밭까지
가문의 마지막 보루였던 땅이란 땅은 모조리 팔려 나갔습니다. 거간꾼이 건넨 은자 뭉치가 이현의 손을 거쳐 정체불명의 유령상단으로 흘러들어가는 데는 단 이틀이면 충분했지요. 본사 지분만 확보하면 정승판서도 부럽지 않다. 이현은 벌써 거부라도 된 양고을 색주가에 드나들며 기생에게 외상수를 돌렸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현이 투자했던 하청상단의 전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요. 다음 날 가보니 문짝재 뜯겨 나가고 안에는 먼지만 나뒹굴었습니다. 상단의 행수라 자처하던 자도 장부를 들고 다니던 서기도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지요. 이현이 두 손에 꽉 쥐고 있던 지분 증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단의 이름이 찍힌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이현은 빈 전방 마루에 주저앉아 증서를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으며 손가락을 떨었지요. 소식을 들은 조씨 부인이 마당의 흙바닥을 두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 땅, 내 논, 조상 대대로 물려온 것을 한 줌의 먼지로 날려버리다니. 울음 섞인 비명이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울렸지요. 그 옆에서 월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울고만 계시면 잃은 돈이 돌아옵니까? 더 큰 돈으로 메꿔야 앞서 잃은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월이의 목소리는 나긋했으나 그 안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지요. 이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월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현은 고을의 사채업자를 찾아갔지요. 논밭은 이미 없었으므로 남은 것은 발 딛고 선 집뿐이었습니다. 집문서에 지장을 찍고 거액의 빚을 끌어왔지요. 그 돈마저 보이지 않는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데는 사흘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지요. 살인문을 발로 걷어차고 마당에 들어선 사내 넷이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끼날이 툇마루에 내리꽂힐 때마다 나무가 갈라지는 둔탁한 소리가 집 안을 뒤흔들었지요. 조씨 부인은 뒷방 구석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손바닥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지요. 숨을 죽이고 소리를 죽이고 눈물마저 소리 없이 삼키느라 부어오른 눈두덩이 짓무르도록 적셔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물러간 뒤에도 조씨 부인의 입에서는 미우침 대신 남의 이름이 튀어나왔지요. 이게 다 금옥이 전연이 우리 집복을 다 빼먹고 간 탓이야. 저 박복한 년이 10년을 앉아 가산을 좀 먹었으니 이 꼴이 난 게 아니냐. 도끼에 쪼개진 툇마루 위에 주저앉아 제 가슴을 치면서도 제 아들이 논밭을 판 일도 사채를 끌어온 일도 조씨 부인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열해를 종처럼 부리고 소금까지 뿌리며 내쫓은 며느리에게 끝까지 모든 허물을 씌우는 것이지요. 월이는 아수라장이 된 마당 한쪽에 앉아 약탕기에 비싼 보약제를 올리고 부채로 불을 붙였습니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빚쟁이들이 쪼개놓은 기둥 조각이 보였으나 월이의 손은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뒷방에서 기어나온 조씨 부인을 향해 월이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어머님, 저와 뱃속 아이의 안위가 먼저입니다. 보약이 식기 전에 찬방에서 꿀물부터 가져오십시오. 조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정지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아들의 방탕함에 빚쟁이들의 위협에 씨바디의 까다로운 수발까지. 한때 이 집안의 서슬퍼런 안주인이었던 조씨 부인은 등이 굽고 볼이 꺼져 제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시절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 일이 되었느냐. 조씨 부인이 대문 밖을 향해 비명처럼 내지른 통곡에도 이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박판과 주막 사이를 전전하며 집의 발길을 끄는 지 벌써 여러 날이었지요. 월이는 텅 빈 이현의 사랑방에 들어가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낡은 서책들이 방 한 구석에 쌓여 있었지요. 월이는 집신 코로 서책 무더기를 툭툭 걷어차 마당 구석에 질퍽한 흙 위로 밀어냈습니다. 같은 무렵 산속 비밀 가옥의 방 안에서 금옥은 장행수가 올린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팔려 나간 일, 사채를 끌어온 일, 빚쟁이들이 도끼를 들고 들이닥친 일. 장행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시댁의 참상을 금옥은 미동 없이 들었지요. 찻잔을 입에 대는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행수가 보고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자 금옥은 찻잔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약초 출하장부를 펼쳤지요. 붓을 들어 다음 달 남원 양령시에 보낼 물량을 적어 내려가는 금옥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통쾌함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이 목을 조여오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조씨 부인의 머릿속에 한 가닥 생각이 떠올랐지요. 청운상회. 아들이 그 이름을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고을 최대의 상단이었습니다. 유령 상단이 청운상회를 사칭한 것이니 원조인 진짜 청운상회가 이 사태를 책임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조씨 부인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지요. 우리 아들이 그쪽 이름을 믿고 투자한 것 아니냐. 원조 상단인 청운상회 상단주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새벽녘에 겉옷을 걸치고 대문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등 뒤로 월이의 목소리가 날아들었지요. 꼭 큰 돈을 빌려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것입니다. 조씨 부인은 대꾸 없이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고을 쪽 길 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월이는 품 안에서 접어둔 서신 한 통을 꺼냈지요. 담장 그늘 아래 소리 없이 대기하고 있던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월이는 서신을 건넸고 사내는 받아 쥐자마자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청운상회의 대문은 보통 상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티나무 기둥 2개가 대문 양쪽을 떠받치고 있었고 기와 지붕 아래 걸린 청운상회, 4글자의 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들거렸지요. 조씨 부인은 대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2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를 굽혀 집신을 벗고 맨버선 차림으로 문턱을 넘었지요. 안으로 들어설수록 길 양옆에 늘어선 곳간의 규모가 눈을 압도했고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발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조씨 부인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지요. 내실로 향하는 마루 위를 2 무릎으로 기며 버선 바닥이 나무결 위에 쓸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가늘게 울렸습니다. 내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비단발이 겹겹이 쳐져 있었지요. 1겹, 2겹, 3겹. 엷은 명주 너머로 촛불 하나가 가물거렸고 그 불빛 아래 앉아있는 사람의 윤곽은 오직 그림자로만 존재했습니다. 어깨에 선, 고개의 기울기, 무릎 위에 올린 손의 위치. 실체가 아닌 실루엣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짓누르는 무게가 느껴졌지요. 조씨 부인은 비단발 앞에 이마를 짓짓듯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상단주 어른. 우리 아들이 귀한 상단의 하청이라는 말에 속아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이 쉬도록 내지른 애원이 비단발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발 너머의 그림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한 번의 고갯짓도 없었지요. 오직 옆에 서 있던 장행수를 향해 가느다란 손가락이 가볍게
한 번 까딱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장행수가 앞으로 나섰고 조씨 부인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얼음장을 깔아놓은 듯 차가웠지요. 우리 상단은 그런 하청을 둔 적이 없소. 사칭한 자들의 죄를 왜 우리가 갚아야 하오? 돌아가시오. 장행수의 한마디에 조씨 부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돌아가라니. 이곳이 마지막 구멍이었는데. 조씨 부인은 절망에 짓눌린 몸을 끌고 비단발 쪽으로 한 뼘 더 기어갔지요. 그때 발과 바닥 사이의 좁은 틈에서 바람 한 줄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은 쌉쌀한 듯하면서도 고귀한 약초 향이었지요. 조씨 부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향기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월이의 방에서 보약을 건네러 들어갔을 때 코끝을 찔렀던 바로 그 기이한 풀레였지요. 이 향기는 분명 월이의 방에서 나던. 조씨 부인이 고개를 들려는 찰나 장행수의 호통이 내리꽂혔습니다. 감히 상단주의 얼굴을 올려다보려 하시오. 조씨 부인의 이마가 다시 바닥에 찍혔지요. 코끝에 남은 향기의 정체를 캐물을 여유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단발 너머에서 소리가 하나 울렸습니다. 찻잔이 탁자 위에 내려앉는 자기가 나무를 누르는 아주 작은 소리였지요. 고작 찻잔 하나를 내려놓는 동작이었건만 그 사소한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쪼개며 조씨 부인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발 너머의 그림자가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조씨 부인은 숨을 삼키며 바닥에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단주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지요. 조씨 부인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제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나무 마루 위에 번졌지요. 비단발 너머에서 다시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가락이 장부 위를 두드리는 소리였지요. 톡, 톡, 톡. 규칙적이고 느린 그 박자가 3번 이어지자 장행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읽어낸 듯 장행수의 입이 열렸지요. 주인 어른께서 말씀하시길 상단의 명예를 사칭당한 것은 불쾌하나 담보가 확실하다면 은혜를 베풀 수도 있다 하십니다. 조씨 부인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살길이 열렸다는 한 줄기 빛이 탐욕에 젖은 눈동자를 환하게 비추었지요. 담보라면 논밭은 이미 팔았고 집문서는 사채업자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지요. 아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장롱 바닥 밑에 숨겨두었던 문중선산 문서. 조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래 십술 위로 선명한 이 자국이 패이고 피가 배어 나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조씨 부인을 맞이한 것은 차갑게 식어 기름기가 허옇게 굳은 밥상이었습니다. 그 너머에 월이가 앉아 있었지요. 한 달 전보다 더 불러 보이는 배를 앞에 내밀고 눈꼬리를 치켜 세운 채 시어머니를 올려다보는 눈빛에서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월이의 시선이 조씨 부인의 발 아래로 내려갔지요. 흙과 먼지에 범벅이 된 버선을 보는 눈에 혐오가 스쳤습니다. 돈은 구해 오셨습니까? 아이가 배고프다며 안달입니다. 조씨 부인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장롱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판에 모서리를 손톱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장롱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뭉치 하나가 나왔지요. 보자기를 펼치자 누렇게 바랜 문중선산 문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마지막 땅이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낡은 비단 보자기에 싼 문중선산 문서를 가슴에 품고 청운상회를 향해 어둠 속을 내달렸지요. 장행수가 보자기를 받아 매듭을 풀었습니다.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인장과 필적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이라면 아드님이 진 모든 사체 빚을 청산하고도 은자가 남을 것입니다. 참으로 잘 가져오셨소. 장행수의 음성은 꿀을 녹인 듯 달콤했습니다. 조씨 부인의 두 눈이 반짝 빛났지요. 장행수가 미리 준비해 둔 듯한 계약서 한 장을 조씨 부인 앞에 펼쳤습니다. 먹으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이 촛불 아래 가물거렸으나 조씨 부인의 눈에는 글자 하나 들어오지 않았지요. 품 안에서 인장을 꺼내는 손이 허겁지겁 떨렸습니다. 비단발 너머에서 금옥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인장이 종이 위를 내리찍는 소리가 발을 뚫고 고막에 닿았지요. 꽝. 한 번. 꽝. 두 번. 조씨 부인이 힘을 주어 도장을 누를 때마다 나무와 종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금옥에 감은 눈꺼풀 위로 미세한 떨림이 한 번 지나갔지요. 입술 양 끝이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조씨 부인은 자신이 방금 지장을 찍은 것이 가문의 마지막 땅을 통째로 넘기는 상계 계약서라는 것을 알 리 없었지요. 장행수의 두 손을 덥석 잡고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장행수는 조씨 부인의 손을 가만히 빼며 보증서 한 장을 건넸지요. 돈은 상단의 회계 절차상 1회 뒤에 정식으로 지급될 것이니 그동안은 이 보증서를 빚쟁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조씨 부인은 보증서를 받아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걸음이라기보다는 삐름에 가까운 발놀림으로 내실을 나섰지요. 등이 굽었던 허리가 펴졌고 축 처졌던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상단의 대문을 나서는 조씨 부인의 뒷모습이 담장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내실의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비단 발이 거쳤습니다. 겹겹이 쳐져 있던 명주가 한 겹씩 올라가며 촛불이 환하게 드러났지요. 금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진무복의 치맛자락이 마루 위에 길게 끌렸고 촛불이 금옥의 얼굴 반쪽을 비추었지요. 금옥은 장행수가 올려놓은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지장이 붉은 인주에 찍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금옥은 그 인장 위에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손가락 끝에 묻어났지요. 금옥은 그것을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붉은 자국이 마치 핏자국처럼 번들거렸지요. 같은 시각 시댁의 살인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현이 술에 절어 비틀거리며 마당에 들어섰지요. 신발 한 짝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한쪽 발이 맨발이었습니다. 마루에 걸터앉으려는 이현의 멱살을 월이가 두 손으로 움켜쥐었지요. 당장 관가에 가서 우리 돈을 찾아오시오. 이 꼴이 사내의 행실이오? 월이의 목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현의 도포 깃이 월이의 주먹 안에서 구겨졌지요. 이현은 월이의 기세에 눌려 몸을 일으켰으나 풀린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술과 도박에 찌든 머리로는 월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비틀거리며 다시 살인문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이현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월이는 재빠르게 움직였지요. 방 안에 남아있던 폐물과 집기를 보따리에 쓸어 담았습니다. 노수저 한 벌, 비녀 2개,
조씨 부인이 건넨 은가락지가 담긴 비단 주머니까지. 월이는 보따리를 안고 뒷담장으로 다가갔지요. 담장 너머의 소리 없이 대기하고 있던 수레 위로 보따리를 넘겼습니다. 수레 위에 사내가 보따리를 받아 짐 사이에 밀어 넣었고 월이는 제 방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지요. 해가 기울 무렵 조씨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와는 딴 사람처럼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월이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래만 있으면 우리 가문이 다시 떵떵거리게 될 것이다. 청운상회 상단주 어른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월이는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웃음이 돼 눈은 웃지 않는 기이한 표정이었지요. 어머님, 이래 뒤면 정말 많은 것이 변해 있겠네요. 월이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제 배 위에 손을 올리더니 손바닥으로 툭 한 번 가볍게 쳤지요. 저도 이 아이도 이 집도 말입니다. 조씨 부인은 월이의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읽지 못했습니다. 기쁜 소식에 들뜬 귀에는 월이의 말이 축복으로만 들렸지요. 조씨 부인은 정지로 향했습니다. 뒤주 바닥을 긁어 모은 마지막 쌀을 씻어 솥에 앉히고 부뚜막에 불을 지폈지요. 월이에게 줄 흰쌀밥이었습니다. 2일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의 마지막 밤이었지요. 시댁의 낡은 대들보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나무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리는 신음 같은 소리였지요. 월이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등잔불의 심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한 번 크게 일렁이더니 월이의 입술에서 나온 가느다란 바람에 꺼졌지요.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고을 큰 길 위로 행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청운상회의 깃발이 아침 바람에 나부꼈지요. 깃발 뒤로 수레 2대와 사내 대여섯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행렬은 고을 안쪽을 지나 곧장 조씨 부인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수레 바퀴가 멈추고 사내들의 발소리가 그친 뒤 마당 위로 숨 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버선발로 대문 밖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청운상회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보자마자 두 손을 모아 쥐고 수레 앞으로 달려갔지요. 자, 어서 약조한 돈을 내놓게. 선산을 담보로 잡았으니 큰 돈이 왔을 것 아니냐. 조씨 부인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수레 위에 짐짝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으며 은자가 든 괴짝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맸지요.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흥하는구나. 바로 그때 행렬 뒤편에서 가마 하나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의 휘장이 열리고 안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조씨 부인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굳어버렸지요.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은 월이었습니다. 수수한 무명옷 대신 곱디고 온 명주 저고리에 금박 치마를 두르고 상단 사내들의 호위를 받으며 당당히 걸어 나왔지요. 겁먹은 듯 어깨를 움츠리던 씨바디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경악하여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서 있는 앞으로 월이가 다가왔습니다. 월이는 조씨 부인을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지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월이의 손이 제 저고리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 손이 꺼내든 것은 귀한 아이도 값진 보물도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여 배 모양을 이루고 있던 커다란 솜뭉치였지요. 월이는 그것을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솜뭉치가 조씨 부인의 이마를 치고 흙바닥에 떨어졌지요. 하얀 솜이 흩어지며 먼지와 뒤섞였습니다. 조씨 부인의 시선이 바닥의 솜뭉치와 월이에 납작해진 배 사이를 오갔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손뭉치가 품고 있던 이야기는 이러했지요. 금옥에게는 피를 나누지 않은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 금옥의 친정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거지 아이.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저작거리를 떠돌던 그 아이를 금옥의 아버지가 데려다 씻기고 밥을 먹이고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월이, 달빛처럼 맑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금옥과 월이는 한 이불을 덮고 잠들었고 한 소채 밥을 나눠 먹었지요. 서당에 갈 형편이 못 되던 월이에게 금옥이 밤마다 천자문을 가르쳤고 월이는 언니의 머리를 빗겨주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주었습니다. 핏줄은 아니되 핏줄보다 깊은 사이였지요. 금옥이 시집을 간 뒤 시댁의 구박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금옥이 보낸 서찰이 뚝 끊어졌지요. 불길한 마음에 밤길을 달려온 월이가 본 것은 고을 뒷산 벼랑 끝에 선 금옥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바람에 치맛자락이 펄럭이고 있었지요. 월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금옥의 이름을 부르며 벼랑 끝까지 뛰어가 금옥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아 뒤로 끌어당겼지요. 두 사람은 벼랑 아래 풀밭 위에 나란히 쓰러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월이가 금옥의 손을 놓지 않고 금옥이 월이의 어깨에 이마를 묻고 울던 그 밤이 두 사람 사이에 첫 번째 목숨의 빚을 새겼지요. 그로부터 몇 해 뒤 월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가의 형틀에 묶였습니다. 매질이 등판을 갈라 의식이 흐려져 갈 때 관아문 밖에서 금옥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금옥은 제 재력을 풀어 관가의 몸값을 치르고 월이를 형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등에 난 상처를 직접 약을 발라가며 간호하던 금옥이 월이의 귀에 속삭였지요. 이제 누구의 종도 아니다. 내 진짜 이름으로 살 거라. 서로의 목숨을 한 번씩 건져낸 두 사람 사이에 갚고 갚을 빚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빚이 아니라 핏줄보다 진한 자매의 끈이었지요. 금옥이 시댁에서 쫓겨나기 이래전 밤이었습니다. 안방 앞을 지나던 금옥의 발이 멈추었지요. 창호지 너머로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애 못 낳는 저 쓸모없는 물건을 어서 내쫓고 뒷마을 월이를 씨바지로 들여야 한다. 금옥은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렸지요. 그날 밤 금옥은 월이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를 씨바지로 들이려 한다. 이제 우리가 판을 짤 때가 왔다. 월이는 금옥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금옥 앞에 두 손을 짚고 엎드렸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제가 언니 손을 붙잡았을 때 저는 이 손만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언니도 제가 형틀 위에서 죽어갈 때 그 맹세를 지켜주셨지요. 언니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면 씨바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지옥이라도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월이의 두 눈은 젖어 있었으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당 위의 손뭉치를 내려다보던 조씨 부인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아이는. 내 손주는 어디 있느냐. 장행수가 앞으로 나서며 조씨 부인이 제 손으로 지장을 찍은 계약서를 펼쳐 코앞에 들이밀었지요. 당신 아들이 우리 청운상회의 이름을 사칭한 유령상단에 진 빚, 거기에 사채업자에게 진 빚까지, 그 모든 채권의 진짜 주인이 바로 우리 상단이요. 이 계약서는 그 빚을 선산으로 갚겠다는 상계 계약서요. 조씨 부인의 무릎이 풀렸지요. 이미 아드님의 빚이 선산의 값을 넘어서니 우리가 드릴 돈은 단 한 푼도 없소. 오히려 남은 빚은 관가에 고발할 참이요. 조씨 부인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흙바닥 위에 주저앉을 뻔한 몸을 간신히 부여잡고 행렬 뒤편에 서 있는 가마를 향해 기어가듯 다가갔지요. 상단주 어른, 제발 얼굴 좀 봅시다. 이 늙은 것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시는 겁니까? 울부짖음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마 위에 비단 휘장이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가마 안에서 가느다란 손가락 하나가 나와 휘장 끝을 잡았습니다. 휘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쳤지요. 눈부신 비단옷이 먼저 보였습니다. 정갈한 저고리 위로 금비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뜩였지요. 가마에서 내려서는 여인의 자태는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곧게 편 허리, 가지런히 모은 두 손, 그리고 정면을 응시하는 차가운 눈동자. 조씨 부인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보았으나 믿을 수 없었지요. 뒷걸음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신 뒤꿈치가 돌부리에 걸려 몸이 뒤로 꺾이며 흙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금옥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마당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금옥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씨 부인에게 다가갔지요. 10년간 저를 짐승처럼 부려먹으신 품삯은 이 선산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주시지요. 조씨 부인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손으로 종처럼 부리던 며느리가 고을 최고의 거부였다는 것을, 그 거부에게 제 손으로 도장을 찍어 마지막 땅까지 바쳤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요. 조씨 부인은 두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며 흙바닥 위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금옥은 뒤돌아서며 장행수에게 눈짓했지요. 장행수가 건넨 것은 작은 소금 주머니였습니다. 금옥은 주머니에 매듭을 풀었지요.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조씨 부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금이 머리카락 사이로, 어깨 위로, 무릎 위로 흩뿌려졌지요. 금옥은 빈 주머니를 흙바닥에 떨어뜨리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고을 큰 길 쪽에서 거친 고함이 들려왔지요. 부인, 내가 어찌 저기 앉아 있느냐. 포졸 둘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려가던 이현이었습니다. 이현은 가마 옆에 선 금옥의 눈부신 위용을 보고 넋이 나간 듯 소리를 질렀지요. 금옥은 고개를 돌려 이현을 한번 보았습니다. 길바닥에서 질질 끌려가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눈에는 미련도, 분노도,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벌레 한 마리를 스치듯 보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조씨 부인의 흐느낌 사이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담장 너머에서 번져왔습니다. 쫓겨나던 날 금옥이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올렸던 그 기이한 큰절의 뜻이 비로소 밝혀지는 순간이었지요. 감사의 절이 아니었습니다. 작별의 절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러 다시 오겠다는 금옥만의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조씨 부인의 비명이 곡소리로 변했고 마당 위에 흩어진 손뭉치가 바람에 날려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포졸 둘이 이현의 양팔을 비틀어 잡고 고을 큰 길 위를 끌고 갔습니다. 사기 혐의의 사체 비까지 관가에서 내려온 체포 영장을 들이민 포졸들 앞에서 이현이 버틸 재간은 없었지요. 논밭을 팔아 유령상단에 쏟아부은 돈도,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도 한 푼 남김없이 바람에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이현은 끌려가면서도 발버둥을 쳤지요. 이거 놔,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포졸 하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허리춤에서 먼지 묻은 집신 한 짝을 꺼내더니 소리를 지르는 이현의 입 안에 거칠게 밀어넣었지요. 이현의 고함이 집신에 막혀
우웅거리는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포졸의 발끝이 이현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이현의 무릎이 꺾이며 흙바닥에 얼굴을 박았지요. 한때 정승판서를 운운하며 색주가를 전전하던 사내의 꼴이 그러했습니다. 포졸들은 질질 끌려가는 이현을 한 번 더 세우지 않고 관아 쪽으로 사라졌지요. 조씨 부인은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도끼질로 쪼개놓은 툇마루 위에 등을 기댄 채 온몸을 떨고 있었지요. 지붕 위 기와가 반쯤 깨져 나간 틈으로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왔고 헤어진 저고리 틈새를 파고드는 바람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는 금옥이 쏟아부은 소금 알갱이들이 아직 남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문득 코끝에 훅 끼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역을 물에 불려 참기름에 볶고 맑은 물을 부어 뭉근히 끓였을 때 올라오는 그 구수한 김이었지요. 조씨 부인의 눈앞에 밥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붓두막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떼고 미역 줄기를 손으로 하나하나 뜯어가며 끓여 안방까지 이고 날라오던 금옥의 미역국이었지요. 그 밥상을 발로 걷어차며 빌어먹을 팔자라 소리를 지르고 쏟아진 국물 위로 버선발을 내리찍던 제 목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마당에 금옥의 물건을 모아 불태우며 전연의 흔적을 싹 없애라고 악을 쓰던 제 얼굴이 이후 안악 앞에서 그년이 곳간의 쌀을 훔쳐 먹었다고 없는 누명을 씌우던 제 입이 빚쟁이가 들이닥친 뒤에도 이게 다 금옥이 전연 탓이라 외치던 제 목청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며 가슴팍을 쥐어뜯었지요. 조씨 부인의 눈에서 핏줄이 터진 듯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그게 복인 줄 알았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지요. 조씨 부인이 길가에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걸하는 손이었지요. 빨래터에서 우물가에서 장터 어귀에서 조씨 부인의 얼굴을 알아본 마을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동정이 아니었지요. 씨바지 들여놓고 10년 묵은 며느리 쫓아내더니 꼴 좋다. 침이 조씨 부인의 발 앞 흘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지나가는 이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고개를 저었고 조씨 부인은 내민 손을 거둘 수도 숨을 곳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같은 날 고을 저작거리 한복판에 커다란 무쇠솥이 걸렸습니다. 금옥이 제 재산을 풀어 마련한 만인반이었지요. 솥 안에서 쌀밥이 뭉근히 끓었고 나물과 장이 넉넉히 차려져 거리를 지나는 누구든 한 그릇씩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줄을 이었지요. 금옥은 솥 앞에 서서 직접 국자를 들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볼에 눈만 그윽한 아이가 빈 사발을 내밀자 금옥은 허리를 굽혀 사발 가득 밥을 담아 주었지요. 아이의 두 손이 따뜻한 사발을 감싸 쥐었을 때 금옥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시댁의 붓두막 앞에서 열해 동안 밥을 짓던 그 갈라진 손이 이제는 굶주린 이들의 사발을 채우고 있었지요. 저작거리 한편에서는 월이가 제 몫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옥에게서 받은 금괴의 절반을 풀어 관가 옥사에 갇힌 이들의 몸값을 치르고 있었지요. 억울한 누명으로 형틀에 묶인 이들, 빚에 팔려 종살이를 하던 이들의 쇠사슬이 하나씩 풀려 나갔습니다. 옥사 문 밖으로 나온 이들은 제 손목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지요. 월이는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의 종도 아니다. 내 진짜 이름으로 살 거라. 한때 관가의 차가운 형틀 위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자신에게 금옥이 건넸던 바로 그
그 말이었지요. 벼랑 끝에서 언니의 손을 붙잡아 끌어내리며 맹세했던 그날부터 형틀 위에서 언니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던 그날까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목숨의 무게를 워리는 이제 세상 밖으로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금옥과 월이는 저작거리 한쪽에서 마주 섰습니다. 금옥은 품 안에서 작은 비단 보자기에 싼 물건 하나를 꺼내 월이의 손 위에 올려놓았지요. 보자기를 펼치자 나온 것은 옥으로 깎은 조그마한 패였습니다. 금옥의 눈가에 온기가 돌았지요. 우리의 인연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금옥이 월이의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 이불을 덮고 손을 맞잡던 두 아이의 손이 세월을 건너 다시 포개졌지요. 벼랑 끝에서 놓지 않겠다던 그 손, 형틀 위에서 끌어내리던 그 손이 이제는 서로의 새 길을 축복하며 따스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월이는 금옥의 손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은 절을 올렸지요. 언니, 저는 이제 제 꿈을 찾아가겠습니다. 월이의 꿈은 약제방이었습니다. 아픈 백성들을 돌보며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지요. 월이는 옥패를 가슴에 품고 보따리를 어깨에 걸었습니다. 먼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월이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환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금옥은 월이의 등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금옥은 몰락한 시댁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상단 행렬의 선두에 노인말 위로 올라탔지요. 안장 위에서 허리를 고추 세운 금옥의 뒤로 수레와 상단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금옥이 고삐를 당기자 말이 걸음을 떼었고 행렬이 고을을 벗어나기 시작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금옥의 비단 자락이 바람에 길게 날렸지요. 그 자락 끝에는 부뚜막의 그을음도 빨래터의 물때도 시어머니의 멸칭에 움츠렸던 어깨의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을 뒤편에서 조씨 부인의 통곡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행렬이 고갯마루를 넘어설수록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금옥의 얼굴 위로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풀려나가는 듯한 단아하면서도 서늘한 미소였지요. 행렬이 지나가는 큰 길 양쪽에서 백성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인반으로 배를 채운 이들, 옥사에서 풀려난 이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행렬을 배웅했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남의 등에 칼을 꽂으며 뿌린 씨앗은 제 뿌리를 썩이고 갈라진 손끝으로 묵묵히 심은 씨앗은 마침내 온 고을을 먹여 살리는 큰 나무가 되었지요. 금옥의 등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지고 청운상회의 깃발이 하늘 끝에서 한 번 펄럭이더니 이윽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이율곡은 경몽유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이 나를 박하게 대한다 하여 내가 나를 박하게 대할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갈고 닦는 일은 남의 대적과 무관하다는 뜻이지요. 금옥은 10년을 짐승보다 못한 대우 속에서도 제 손으로 심은 씨앗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돌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발길에 손등이 짓물러도 남편의 빈사발이 날아와도 금옥은 제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법이 없었지요. 살다 보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오래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심은 씨앗은 반드시 거둘 날이 옵니다. 다만 그 계절을 견디는 동안 자신만은 스스로를 끝까지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손녀가 준비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